안 보인다. 우리 그래 역시 그 남성들의 센스가 조금 떨어지죠. 아시죠? 네. 안 보인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김지루 선생님. 네. 아시겠죠? 자, 제가 동안 미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루 선생님. 아시겠죠? 동의가 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논문 작성 과정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만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실 때 내가 연구 방법론을 뭘로 할 것인지 먼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는 데이터 차이입니다. 네, 데이터가 양적 연구는 숫자, 질적 연구는 글로 모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잘 미리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의 논문 준비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논문은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논문의 필수 조건 두 가지는 뭡니까? 뭐와 뭐입니까? 이론적 배경과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는 키워드 검색에 참고 논문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논문을 쓸 것인가? 내가 지금 저는 어떤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가에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졸업을 위한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한 논문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을 위한 논문은 누구와 손잡고 발 맞추어 가시는 겁니까? 지도 교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손잡고 가기 위한 논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어저께 많이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데스크 리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께 데스크 리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코스가 뭐냐면 내 주제와 비슷한 참고 논문, 박사 논문은 쓴 사람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쓴 사람 석사 논문으로 정해가지고 논문을 찾아보되 논문을 두 종류를 찾아보라 그랬죠. 네, 주제와 비슷한 논문을 하나 찾고 우리 학교 형식을 참고할 수 있는 우리 학교 논문 두 가지 종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뭘 위해서입니까? 이게 두 가지는 구조와 형식과 틀을 위해서 이 래퍼를 두 가지 래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주제를 잡고 내가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면입니다. 자, 요거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는. 혹은 아예 교수님이 쳐다도 안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반드시 체크하셔라. 형식을 체크하셔라.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 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논문의 구조에 챕터가 1, 2, 3, 4, 5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문 표 읽는 방법, 통계 표 읽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어저께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장에 제가 계획서는 1, 2, 3장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전반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전반에 하는 일은 데이터 구하기 전까지 일입니다. 계획서의 일은 자,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크게 제목, 필요성 및 목적, 그다음에 연구 방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서 안에는 자, 그러면 제목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네, 저는 양적 연구, 모형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모형 연구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모형 연구를 하지 않든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다 이거 공이 들어서 참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목은 어저께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우리 토론자 선생님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목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제목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볼까요?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강은영 선생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 그리고 네. 방법. 연구 방법. 오케이. 세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진짜.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제목에는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만 봐도 어때요? 리스트 쫙 뽑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뭘 다운받아야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 제목 쓸 때 요거는 최소한 들어가 있다. 그런데 목적과 방법이 살짝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교묘하게 붙어 있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볼 논문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대상, 목적, 방법입니다. 자, 연구 대상의 특별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연구 대상이 바로 데이터 수집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연구 대상이 모집 단위입니까? 표본입니까? 김지수 선생님. 네, 소리케 하시고 연구 대상은 모집 단위입니까? 표본입니까? 모집 단위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필요성과 목적인데 필요성이 두 가지 필요성이 있었죠. 어떻게 실무적 필요성이 있고 학문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무적 필요성은 중요해서 해. 학문적 필요성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해. 그래서 학문적 필요성이 바로 연구의 차별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연구 요약이 돼야 되고 선행 연구 한계가 있어야 되고 선행 연구 한계 기초한 연구의 필요성인데 안 돼 있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목적은 자 뭐하고 바로 일치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3장에 나와 있는 연구 가설의 연구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3장을 먼저 씁니까? 1장을 먼저 씁니까?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3장을 먼저 씁니까? 1장을 먼저 씁니까? 3장을 먼저 씁니다. 아시겠죠? 3장을 먼저 써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1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교수님들이 3장 먼저 써 이렇게 하지 않고 1장 먼저 써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논문 쓸 때는 3장 쓰고 2장 쓰고 1장 씁니다. 순서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3장 쓸 때가 설계잖아요. 설계할 때 뭐를 다 구합니까? 레퍼런스를 다 구합니다. 그럼 레퍼런스를 다 구했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2장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요. 2장에 써 있으면 2장에 쓴 일부 내용이 요약해서 1장에 선행연구 요약이나 한계에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잖아요. 글 쓰는 순서가. 그래서 3장 쓰고 2장 쓰고 1장 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교수님들은 왜 1장 써와 이럴까요? 교수님들이 왜 1장 써와 그럴까요? 아, 여러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얘기겠지만 교수님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교수님들의 효율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1장만 보면 2장, 3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장을 써오라고 교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1장의 문장 고치기를 계속해요. 1장이 교수님이 다시 해와 다시 와 다시 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1장 문장 고치기를 계속해서 빠꾸 이래요. 그러면 문장이 문제가 있어서 빠꾸를 시킬까요? 아니면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백을 시킬까요? 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 2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1장을 자꾸 다시 갖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3장과 2장을 준비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혹시 여기 같이 봐주시면 어느 부분을 더 고쳐서 1장을 고칠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1장의 문장 고치기만 하실 거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네. 네, 교수님들의 효율성을 이해해드려야 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교수님들을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까? 안 해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더 봐주면 좋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위치에 가면 나의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입장 바꿔 생각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1장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으면 어디를 여러분 고치셔야 한다고요? 3장과 2장을 고치면서 1장을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이게 사이드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이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이드 얘기를 한 포인트만 하고 제가 할게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오프라인 특강을 이제 원하셔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가면 교수님들을 꼭 만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는 제가 학생만 만나잖아요. 우리 회사에는 학생만 오니까. 그러면 제가 학생 편을 드리겠습니까? 교수님 편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학생 편입니다. 네, 왜냐면 저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들이니까. 네, 계약을 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의 어려움만 듣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안 도와주나?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나?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학생들 지도를 안 해주시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특강을 가서. 교수님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이제 대학원 상황이 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원이 도제식이어가지고 석박사생이 중간에 많으니까 교수님의 중간 역할을 석박사생들 선배들이 다 해줬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요즘에는 막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풀타임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커머셜 학생들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도를 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힘든 어떤 중간 과정이 싹 사라진 상태에 그러면은 이 교수님의 역할이 예전엔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밑에 학생들을 지도하면 됐는데 중간 역할을 하려니까 교수님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돼? 이렇게 축 낮춰야 되잖아요. 학생한테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게 어렵대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학생 입장에서 강의해 주기가 어려우시대요. 재밌죠? 아시겠어요? 교수님들의 어려움을? 네. 이걸 좀 이해해 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특강을 정말 오프라인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게 교수님들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1대1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에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는데 연구 방법론 종합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으로 대중으로 알려줘도 되잖아요. 수업을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학교에서 저를 특강을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나갑니다. 네. 네. 자, 사이드 얘기였습니다. 교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일장을 자꾸 대고대고 고치는 게 아니고 뭘 고쳐야 된다? 3장과 2장을 고치면서 일장을 고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구 목적 쓸 때 뭐가 있어야지 연구 목적을 쓴다? 3장의 가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목적을 쓴다. 이게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 명확하지 않은데 목적이 명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연구 방법에는 모형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저께 질문이 이제 들어온 걸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더니 모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형이 들어가야 되는 모형 연구는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모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연구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 방법론들은 연구의 프로세스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면 그림이 어때요? 우리에게 주는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인 주제와 관련된 레퍼런스 확인하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 레퍼런스가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도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 사진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내가 따올 수는 없는데 구조적인 건 내가 다 따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놓고 내가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하면 내가 훨씬 덜 팍팍해요. 찾아갈 수 있어요. 걔가 지도를 해줘가지고. 지도 역할을 해줘서 네. 측정 도구는 네, 설문지입니다. 측정 항목들. 자, 중요한 거는 이걸 다른 논문에서 아답하기 때문에 따오기 때문에 출처를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 대상과 내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표본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설명하셔야 되고요. 모은 데이터를 어떤 통계 분석 방법으로 내가 분석할 건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통계 컨설팅을 할 때 이제 통계 분석을 직접 요청하면 통계 분석을 해주는데 통계 분석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저희 회사에 와서 통계 분석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통계 분석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맡아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통계 분석을 해요? 무슨 통계를 해주세요? 내 연구 모형 분석하려고 하는 내 연구 가설은 뭔데요? 무슨 분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저희는 맡아서 통계 분석을 해드리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오냐면 제가 무슨 통계 분석을인지 모르는데요. 이런 분이 와요. 그러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선생님께서
뭘 알아보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하면 내가 무슨 통계 분석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와 요건 정리해 줄게요. 라고 하는 1시간 컨설팅을 합니다. 그거를 받으면 여기 안에 써야 되는 내용이 싹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회사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해서 통계 분석,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하려면 분석하기 전에 이미 여기 3장에서 나는 무슨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정리가 탕 돼서 이걸 3장에다 싹 넣어놔야 된다고요. 이게 돼 있어야지 교수님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안 갖고 오면 교수님들이 너 뭐 하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목차입니다. 3장까지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계획서랑 거의 비슷하죠. 맞죠, 여러분? 그쵸? 자, 1장 연구 비밀 필요성, 2장 연구 모형 변수에 대한 내용 정리, 3장 연구 방법의 모형과 가설. 자, 이론적 배경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2장에 들어가는 이론적 배경이 있고 3장에 들어가는 이론적 배경,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2장에 들어가는 이론적 배경은 모형의 변수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는 이론적 근거는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두 종류가 2장에 들어가고 3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석박사 논문에는 2장의 변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3장의 가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학술지는 이 내용이 합쳐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학술지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3장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3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학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교들은 이 가설에 대한 근거를 2장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구조를. 네. 우리 학교는 어떻게 쓰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측정 도구는 설문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설문지 측정 항목의 근거 선행 연구까지 정리하셔야 되고 분석 방법은 표본 선정 방법, 표본 추출 방법, 통계 분석 방법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4장은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능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해석은 뭐 다른 해석 있나요? 기능적 해석 말고 다른 해석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기능적 해석은 표에 대한 유의미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의한지 비유의한지만 설명합니다. 그럼 기능적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은 뭐가 있나요? 의미 해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미 해석. 자, 그럼 의미 해석은 여기다 안 쓰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공은 여기에 의미 해석을 4장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디다 쓰나요? 5장의 의미 해석을 합니다. 여기 5장 의미 해석을 할 때는 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씁니다. 자, 여기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써야 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5장에다 쓰시는 겁니다. 5장의 결론에다가 자, 여러분. 자, 아직 논문을 1장도 안 썼는데 제가 5장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와닿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쓰셔야 되는데 내 연구의 한계를 쓸 때는 내가 얼마나 내 논문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내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연구의 문제와 내 연구의 약점을 여기 연구의 한계에 낱낱이 쓴다. OX. 강은영 선생님, 내 강의 안 들었으면 실수하실 뻔했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약점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구의 한계는 아시겠죠? 내 연구의 약점과 내 연구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쓰는 자리가 연구 한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연구 한계는 뭐냐면 내가 연구의 범위를 정할 때요. 내가 연구의 범위를 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어저께 주제 정할 때? 그게 뭐였어요? 좁고 깊게. 제가 좁고 깊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졸업할 만큼만이죠. 석사 논문의 범위와 그래서 박사 논문의 범위가 다르죠. 내가 6개월 안에 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의 한계는 내가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연구에선 이번에는 요만큼만 했어. 연구 대상의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모았고 내가 변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했어. 그러니 이 한계를 기초로 해서 향후 연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 향후 연구 방향을 말하기 위한 한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구 한계가 3개면 향후 연구 방향이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얘가 짝꿍입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습니까? 얘가 짝꿍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연구 범위 한계를 쓰는 겁니다. 이 범위 한계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와 내 연구 범위 한계.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뒤에 뭘 더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향후 연구 방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정할 때 5장의 맨 끝에 가면 요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이 맨 꼬다리 있지 않겠습니까? 요 맨 꼬다리만 읽어보시면 가끔 주제가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요? 가끔 얻어 걸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얻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가끔 얻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대충 쓰는 바람에 제대로 된 향후 연구 방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못하는 거 막 써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 못 구하는 거 막 니네들은 구해서 해봐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제가 주제 정할 때 자, 여러분 주제 정할 때 레퍼런스를 찾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고 했죠. 김지훈 선생님, 제가 어저께 레퍼런스 다운받아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게 다 보라고 안 했죠. 필요한 부분만 보라 그랬죠. 필요한 부분에 주로 어디를 봅니까? 저는 3장을 봅니다. 3장. 거기에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에? 거기에 참고로 어디를 보라고요? 5장 끄트머리를 보라고요. 요거 향후 연구 방향 아시겠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다 정했어요. 이제 글쓰기 돌입할 거예요. 자, 글쓰기 돌입할 때 여러분들은 문단만 잘 나누어도 글쓰기가 수월지는데 이제 어떻게 글쓰기를 돌입하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돌입하셔야 돼요. 자, 문단 하나씩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문단이 세 덩어리가 있다. 자 그러면 언제 문단을 나눕니까 여러분? 언제 엔터 쳐서 문단이 뭐예요? 엔터 쳐 줄 바꿈 하는 게 문단이잖아요. 그죠? 언제 문단을 하나씩 나누겠습니까? 강은영 선생님. 문단 언제 바꿔? 언제 줄 바꾸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렇죠. 말이 바뀔 때요. 그 말이 바뀔 때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제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단은 반드시 주제어가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돼요. 근데 한 문단의 주제어가 말하고 싶은 주제어가 여러 개가 나오면 이상한 글이라서 안 읽혀져요. 잘. 그러니까 파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글쓰기를 할 때 거꾸로 이렇게 하세요. 글을 막 써가지고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주제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주제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주제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잘 써진 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주제어의 흐름이 어떻게 되면 잘 쓰여진 글일까요? 논리적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나는 1장을 쓸 거예요. 서론을. 그러면은
한 페이지에 보통 3, 4문단 나오고 석사 논문 한 3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서론을. 그러면은 길면 4, 4, 16, 작으면 9, 그러니까 한 12문단 정도 쓴다고 칠게요. 알겠죠? 아니다. 3페이지니까 12, 그러니까 10에서 12문단 그러면 그 10문단에 대한 주제어를 먼저 적어 놓고 거꾸로 문장을 쓰기를 시작하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기존 연구를 따오기도 하고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논문을 오늘 찾아온 이 논문을 주제어를 찾으면서 주제어의 흐름을 찾으면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오늘 강의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 변수의 종류부터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서 숫자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숫자는 기능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연산 기능입니다. 덧셈, 빼셈, 곱셈, 마름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양적 변수라고 해요. 양적 변수. 자, 그러면 계산을 못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데이터 안에는 계산이 필요 없는, 계산을 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그런 숫자가 운동선수 등판번호, 운동선수 등판번호를 싹 더해서 n으로 나눠서 평균 이런 거 구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죠. 자, 운동선수 등판번호는 뭐 때문에 거기다 달아놨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구별하려고 기호로서의 기능입니다. 자, 질적 변수는 기호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룹을 분류합니다.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걸 통계 처리하나요? 통계 처리한다고 말했죠? 여기서 질적 변수로 통계 처리는 어떤 분석한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카운트만 센다 그랬죠. 개수만 센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빈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은 어때요? 네, 통계예요. 통계 그것도. 자, 양적 변수를 가지고 값을 측정해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합니다. 자, 어저께 제가 그래서 요거 나이에 해당되는 번호 쳐주세요. 여기 1, 2, 3, 4, 5는 질적 변수. 여기에 한 페이지 안 갖고 왔구나. 나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그 나이를 다이렉트로 쓰라고 하거나 며칠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까? 라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양적 변수. 자, 양적 변수를 질적 변수로 변하는 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제 코딩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로 변환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이 변수가 양적 변수, 질적 변수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적 변수, 질적 변수를 나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연구의 설문지를 따올 때도 이걸 고려하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통계 분석 방법을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통계표를 어떻게 읽느냐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오늘까지 강의를 통해서는 통계표 읽는 방법까지만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통계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2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분석이 무엇을 위한 분석이야 라고 하는 분석 목적, 통계 분석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표를 통해서 유의적인지 비유의적인지 이 통계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2개 다에 통계에 대한 이론이 정확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저는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어저께 표준편차 질문하셨는데 표준편차 설명 안 했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않아도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이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 표를 이해하는 데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논문을 빨리 많이 읽기 위해서 통계 이론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통계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통계 패키지 데이터 분석하는 걸 배우시고 여기까지가 통계 분석의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논문을 쓸 시간이 거의 다가와 버려가지고 1차, 2차 학기만 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의 다 다가와서 내가 데이터를 구했는데 내가 분석을 공부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와서 네, 분석 방법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그때 1시간 정도 수업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연구 문제는 이런 분석 방법을 하면 돼요. 더 좋은 건 데이터 구하기 전에 오면 더 좋아요. 설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해버리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데이터 구하기 전에 이 설문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 문제에 맞는 설문지입니까? 라고 하는 검토 좀 해주세요. 이거를 1시간 정도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통계 분석에 대해서. 자, t-테스트는 두 그룹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의 마시는 물의 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평균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수현 선생님, 이 두 집단의 평균이 마시는 물의 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오케이. 김진우 선생님, 이 두 집단의 물의 양은 같습니까? 평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네. 김수현 선생님, 모릅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저기로 보내셨어요. DM으로. 네. 봤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네. 모릅니다. 네. 정답. 모릅니다. 몰라요. 왜 아직 t-테스트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t-테스트를 하면 저희한테 t값을 주고 t값에 의한 유의 확률 p값을 줍니다.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유의적입니다. 네. 이게 유의성 검정이었죠? 네. 자, 그래서 네. 유의 수준하고 비교해서 판단해가지고 작으니까 유의적이면 별표, 유의적이면 평균이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세 집단 이상일 때는 아노바 분석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평균이 같냐 다르냐 현재는 모르고 네, 아노바 분석을 하면 F값에 의한 유의 확률이 나오는데 이게 유의적이다라고 네, P값 유의 수준보다 다 작아서 유의적입니다. 유의적이니까 평균이 다른데 얘랑 달라 이렇게 달라 했더니 사후 분석을 보니 A씨하고만 나왔죠. 그러니까 A하고 저체중하고 과체중의 요 숫자만 다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복습이었습니다. 자, 30분 안에 복습 끝났습니다. 자, 리뷰 다 이해되셨죠? 자, 진짜 논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논문 다 준비하셨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태블릿으로 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한테 리스폰스를 해주기 어려우시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논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옆에 여기다가 주제어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논문 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논문 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준호 선생님.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제가 논문 쓰는 순서와 오늘 논문을 보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자, 제가 논문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장, 2장, 1장, 그 다음에 데이터 구하고 나서 4장, 5장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읽는 순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제목입니다. 제목 보고 3장 보고 2장 보고 1장 보고 4장 보고 5장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목 보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자, 제목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적과 방법이 살짝 섞인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네. 자, 연구 대상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에 연구 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 자, 우리 김진우 선생님 연구 대상 찾아주세요.
연구 대상 찾으세요. 그 의료사회복지사. 오케이. 네, 의료사회복지사가 연구 대상입니다. 그쵸? 자, 양쪽 연구의 모형 연구의 특징은 변수를 다 늘어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변수가 의료기관의 조직 지원,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세 개의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매개 효과 검증이 목적과 연구 방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형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변수가 3개, 그러면 이 3개 다 모형을 그려서 모형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논문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모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어 이렇게 줘요.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가 4개야. 4개는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이 직무 스트레스를 통해서 갈까?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 제목을 봐도 이 모형의 그림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논문을 읽을 때도, 어떤 논문을 읽을 때도, 어떤 논문을 여러분들이 쓸 때도, 자, 이 공부를 할 때요. 공부를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외워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인풋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워딩을 해서 써 놓아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런데 모든 논문을 읽을 때 이 논문의 설계도인 모형이 머릿속에 빵 들어가 있으면 앞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읽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제를 정했을 때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논문을 쓰셔야 돼요. 논문은 원래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여러분. 혼자 끙끙대면서 글을 보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토론을 하면서 내용을 검토해 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논문입니다. 아시겠죠? 티키타카를 하는 게 논문 쓰기입니다. 자, 그럼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해 줘야 돼요. 내 논문을 내가 설명해야 돼요. 저쪽에서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해야지 저쪽에서 피드백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설명할 때 내가 자꾸 종이 쪼가리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해야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무엇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설명이 제대로 되냐면 구조와 뼈대가 머릿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구조와 뼈대의 핵심이 뭡니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없는데 누구하고 티키타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라는 것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지도 교수님입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한테 설명하러 가가지고 내가 계속 이걸 쳐다봐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그럼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힘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교수님들 입장을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연구자가 뭘 연구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연구자랑 이야기를 하고 싶지. 뭐가 돼 있는지, 뭐가 안 돼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다 혼자 할 수 있으면 왜 교수님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것과 못한 것.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의 출발과 핵심이 뭐라고?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빵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려면 지금 제 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뭐냐면 저는 구조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용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논문의 틀이 뭐예요? 논문은 뭘 갖춰야 돼요?
이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적인 이야기에서 목차에 구체적으로 1, 2, 3, 4, 5장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파악하도록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제는 뭐뭐 내용이 들어가야 돼를 설명했고 오늘은 진짜 그렇게 써 있는지 논문을 보면서 해보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무슨 종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요만큼 20% 정도 돼 있네, 30% 정도 돼 있네, 50% 정도 돼 있네, 뭐는 안 돼 있네. 이게 돼 있어야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논문 제목을 자꾸 보면 모형에 그림이 땅땅땅 그려지죠. 네, 그리고 머릿속에 그 구조를 머릿속에 팍 넣어놓고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본다고요? 3장부터 본다고요, 여러분. 연구 방법. 자, 3장 연구 방법.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술지죠. 학술지의 특징은 압축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지를 내용을 참고할 때 학술지를 보시는데 구조를 볼 때는 학술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석사 논문을 쓰는 사람은 석사 논문을,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은 박사 논문을 받는다 그랬죠. 양을 그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간 관계상 학술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2개 들어있습니다. 2장은 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3장 연구 방법에는 가설의 근거가 이론적 근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설에 대한 근거는 안 써 있고 가설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설에 대한 근거가 어디 써 있다고요? 2장에 들어가 있다고요. 얘는 왜? 학술지라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3장의 여기다 써야 된다고요. 양을 훨씬 많이 채워야 됩니다. 자, 가설 보겠습니다. 1, 2, 3, 4. 1. 지원이 많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 거래요. 자, 모형 보겠습니다. 지원이 많을수록 직무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좀 친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메모하세요. H1 가설입니다. 자, 높을수록 높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가로 플러스까지 써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가설 2. 지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을 거래요. 자, 지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낮을 거래요. 그 H2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자, 높을수록 낮을 거래요. 그러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로를 쓰셔야 되고요. 자, 스트레스 낮을수록 만족이 높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방향은 또 반대니까 얘가 H3. 네, 가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자, 지원과 만족 사이에 스트레스가 매개가 돼요. 자, 그러면 매개는 어디다 씁니까? 여기에 화살표가 없는데요. 이제 더 없는데요. 매개 변수 위나 아래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H4입니다. 매개에 대해서 가설 이름을 잘 못 씁니다, 여러분.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설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자, 여기에 그런데 통제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허, 통제변인이 뭘까나? 자, 통제변인이 뭐냐라고 하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볼 테니까 통제변인이 필요하구나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형은 다 머릿속에 다 넣어놨죠? 변수가 3개, 가설이 4개. 자, 가설이 4개면 연구 목적이 몇 개입니까? 오케이, 4개. 혹은 5개. 그쵸? 전략적 방안 제안까지 쓰면 5개고 가설이 4개면 목적이 4개. 자, 목적이 1장에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조사 대상은 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뿌려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198명 참여해서 다 분석에 썼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했고 기간 나왔고 조사 결과 이렇다고 다 설명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 통계 분석 방법은 프로그램이 뭔지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저한테. 자, 여러분. 자, 내 연구의 측정 도구가 뭡니까? 설문 항목이라고 말했죠. 네, 내 측정 도구는 설문 항목입니다. 이 설문 항목은 다른 연구자가 이미 했던 걸 가져와서 쓴다고 했죠. 이 설문 항목인 측정 도구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쓸만한 도구야? 해야 돼요. 그럼 쓸만한 도구야? 이걸 뭘로 알아봐요? 통계로 알아봐야 됩니다. 통계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측정 도구가 쓸만해? 자, 측정 도구가 쓸만해? 이걸 제시해 주는 개념이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자, 제가 글씨가 편하지가 않아서 네, 타당성과 신뢰성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메모하세요, 여러분.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에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합니다. 이게 신뢰도 분석입니다. 자, 신뢰도 분석은 여기 있는 크롬바흐 알파 값을 통해서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연구는 타당성을 하지 않고 신뢰성 분석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게 바로 전공에 따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경영학은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 없는 논문을 쓰면 아예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신뢰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사를 했던 초창기에는 타당성 분석을 안 하는 연구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길길 날뛰었는데 타당성 분석을 안 해도 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연구 분야가. 교육학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심리학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기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봐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도구들이 측정 항목들이 쭉 내려오는데 신뢰성 분석만 한 도구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알겠습니까? 신뢰성 분석을 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은 가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뢰성 분석만 한 도구를 가져와서 내가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두 개를 다 조건을 갖추겠다면서 두 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구는 타당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신뢰성만 걸러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타당성, 신뢰성을 한 도구를 내가 갖고 오는지 내가 신뢰성만 하던 도구를 갖고 왔는지 요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융합 연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로스에서 내가 남의 분야의 측정 도구를 막 가져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타당성, 신뢰성에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신뢰성이 이전 연구에서 잘 확보가 됐던 걸 가져오는 것이 내 데이터에서 타당성, 신뢰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져오실 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분석을 할 때 이 연구의 분석은 아까 모형이 이게 영향을 줘, 이게 영향을 줘, 매개 역할을 해.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하는 게 본분석이거든요. 가설 검정은 다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면 하면 되잖아. 매개까지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본분석인데 본분석 전에 쪼로로 표본에 대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하고 종속 변수에 대한 이론 분산 분석을 하고 변수 간의 관계인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본분석 하기 전에 이런 분석을 이렇게 3개나 해요. 네. 이걸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51분이니 10분만 쉬었다가 정확하게 정각에 3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10분만 쉬겠습니다.